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나눔의 집 이번에 있었던 23회 사회복지 기초 중에 제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 편 여러분과 같이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회 기출분석 및 24회 합격 대책, 요거는 뭐 앞부분에서도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강조를 드리자면, 솔직히 패턴은 똑같아요. 이건 뭐 예년이라는 거는 뭐 2년 전, 3년 전 그때 패턴과 뭐 똑같다는 거죠. 예.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고, 예. 출제될 만한 그러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비 꼬는 것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웬일로 난이도가 이번에는 그리 높게 출제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조사론이. 아닌데요, 교수님, 어려운데요? 뭐 개인마다 주관적인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전체를 놓고 모집단에 대한 어떤 표본 추출에 의한 난이도를 확인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중에서 중상 정도였다. 중상에서 중, 거기 걸치는 그 정도 난이도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례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요즘 대세는 사례 제시형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측정 수준이나 가설 검증에 관한 문제에서 통계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또 나와요. 통계적 지식을 요구. 연가설이 뭐냐? 그 다음에 연구가설이 뭐냐? 1종 오류가 뭐냐? 2종 오류가 뭐냐?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이 뭐냐? 신뢰 수준이 높으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 예년의 시험과 유사하게 7장 측정, 9장 표집에 관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으며, 여러분 시험 보시는 24회 때도 높을 겁니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출제 비중이 높았던 13장, 7장, 9장, 13장이 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의외로 이번 23회 때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전에 꼭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만 한 문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그렇죠. 최소 제가 보기에 2문제에서 3문제는 나온다는 거죠. 합격 대책 보시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사회복지 조사로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지 이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변형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바뀌면서 형태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사례 제시형으로 바뀌고, 통계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는, 수험생활하고 약간 헷갈리게 하는, 따라서 다수의 문제가 사례를 접목시킨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다양한 유형의 응용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께서 접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회 때는 1장에서 2문제, 2장 3문제, 3장 3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이하게 나오다 5장에서 3문제, 7장에서 3문제. 원래 여기 7장에서 한 4문제, 9장에서 3문제인데 여기도 한 4문제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요 정도 나와줘야 돼요. 뭐 2장하고 3장은 뭐 나올 만한 데선 좀 나왔어요. 문항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이렇게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런 앞에 있는 사족 같은 내용은요, 빼버리세요. 이런 내용은 그냥 갑자기 사회복지 실천을 어디에 놓으면은 여기에 자꾸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요 부분이에요.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에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거는 사족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른 문항을 봐도 이걸 발문이라 하고 이걸 지문이라 하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표 있는 거는 발문.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긴 얘는 지문 이렇게 표현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발문은 핵심이 뭔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옳지 않은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작년에도 늘 했던 패턴처럼 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 정답 2번이구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옳지 않은 걸 뽑으려고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뭘 검증할 수 있어? 타당성을. 요 타당성이란 말은 객관성이란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화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 방법의 객관성, 일반화를 검증할 수 있어. 뭘 통해서? 조사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필요해. 이거 맞는 말이죠. 2번,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직접적 개입에서. 현숙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필요해. 있어야 돼. 이거 맞는 거죠. 3번, 문제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단어예요. 잘 나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야. 직관이야. 자, 보세요. 직관이라는 걸 뭐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직관은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형이 뭐라고 그랬죠? 정책결정 모형. 정책론에서. 행정론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정책론에서 정책결정 모형 중에서 고병미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모형은 뭡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최적 모형이에요.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뭐죠?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플러스 초합리성이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말한 합리라는 거는 이성에 부합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익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합리예요. 이 합리. 경제적 인간관.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초합리성. 요때 요 합리는 요 합리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객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예요? 직관이에요. 직관. 경험이에요. 합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적 모형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느낌적인 느낌. 아, 느낌 온다. 야, 이거 여기다 땅 사야 돼. 왜요? 아니야, 딱 느낌이 와. 이거 분명히 여기 저 오를 것 같아. 주식 이거 사야 돼. 왜요? 몰라. 딱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촉이 와. 교수님 무당이세요? 요거, 예. 무당 같은, 점쟁이 같은 기질. 이게 초합리성이고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객관성과 일반화를 강조하는데, 타당성을 강조하는데 뜬금없이 느낌적인 느낌, 촉이 왜 나오냐고. 그죠? 오히려 정책 결정 모형으로 따지면은 사회복지 조사론에는, 조사 연구는요, 합리 모형에 더 가까워요. 최선의 대안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낸다. 합리 모형에 더 가깝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직관이 왜 나오냐고, 최적 모형이. 고로 얘는 틀린 거예요.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또 나왔네요. 객관적 근거, 주관적 근거 이런 단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맞는 거죠. 5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 인지된 욕구가 됐던 표현된 욕구가 됐던 무슨 뭐 수많은 욕구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됐던 안전의 욕구가 됐던 그런 욕구를 파악해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이것도 맞는 거죠.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겁니다. 90%가 정답 체킹을 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자, 요게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 1장과 기출해독 31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요 부분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 연구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옳은 거래요. 과학적 연구. 키워드가 이거죠. 기술 연구에서 기술 일부러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옆에다가 영어를 적어놨어요. description이라고. 그러니까는 기술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테크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 테크닉이 있고 또 하나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기록할 기자에다가 서술할 술자. 그래서 말 그대로 써내려가다 기술. 서술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묘사라고도 해요. 요게 description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이거죠. 지금 제 앞에는 조명등이 있습니다. 제 뒤에는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제 앞에는 교탁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현재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스케치하듯이 묘사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description 또는 descriptive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2025년 6월 30일 기준이라는 건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몇 %입니다. 실업률은 몇 %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술적 조사예요. 그래서 주로 통계 지표인 사회 지수나 사회 지표에 많이 써요. 언더스탠 이해되시죠? 여기에 그러면 왜 실업률이 그렇게 나왔어요? 6월 30일 기준. 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explanation.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과만 있는 그대로 쭉 묘사하는 거는 기술이라 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래요? why가 들어가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거를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사회복지 조사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설명이 중요하다고요. 결과만 놓고 데스크립션 기술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 연구에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설명이에요. 설명적 조사. 기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틀린 겁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을 조사하였습니다. 동질성, 일반화를 위해서 일반화는 객관성 있는 타당도 높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객관성 있고 타당도가 높은 것을 위해서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을 조사했다. 요걸 세 글자로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동질성의 확보.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질성의 확보. 그러면 동질성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동질성을 확보하고 싶어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표본의 크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동질성을 확보하기도 쉽고 어때요? 모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모수치 실제 값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땡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만 명이야. 근데 10만 명을 1만 명만 하면 될 거를 2만 명, 5만 명, 7만 명 늘려. 표본의 크기를 늘려.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가 되는 거고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표본 추출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표본 추출은 어느 정도 표본의 크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수 인원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목적이 원래 효율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그러면 그렇지 모수값에 가깝지가 않은 거야. 동질성도 확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고로 이 데이터를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저는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또는 뭐 지자체장이 됐던 그 무슨 뭐 여론조사에서 데이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물론 뭐 저처럼 안 믿는 분들께 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저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뢰 수준이 몇 %야? 표본 오차 몇 %야?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했어? 그 다음에 표집 방법이 뭐야? 전화조사. 전화조사는 안 믿어요. 전화조사. 솔직히 아무 개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20대인데요? 그럼 자기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고. 저 80대인데요? 여보세요. 저 80대야. 어떻게 검증할 거냐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누가 요즘 개인정보법에서 누가 여론조사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전화조사의 맹점이에요. 안 믿는다고. 아무튼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적당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동질성을 확보해서 적당한 그리고 확실한 표집 방법, 우편조사가 됐든 면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결과를 보는 그게 통계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라고. 2번 맞습니다. 3번 가설 검증 결과가 연구자의 기대와 달라. 다를 수 있겠지. 가설을 연구 결과에 맞춰 수정한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조작이에요. 이건 연구 조작이 되는 거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하여 연구 결과를 해서 아니죠.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객관성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요 객관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왜 당신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당신 생각이 그래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질적조사를 넣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양쪽 조사 객관성을 강조하는 양쪽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물론 단일 사례 설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든 간에 맨 마지막에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13장 질적조사가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조사를 통해 검증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문제의 발생을 단정적 결정론은 아니죠. 강의 때 말씀드렸죠. 확률적 결정론. 우리는 항상 왜?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수정될 수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개방체계에 입각해서. 절대적이다, 단정적이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잠정적 결론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정답 몇 번? 2번. 두 문제 했는데 20분 지났어. 아이고 이거 언제 다 할게요. 76% 잘하셨습니다. 근데 설명할 건 설명해야죠.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우리 1장 그 다음에 기출에도 27번이 되겠습니다.
23회차 사회복지조사론 제2영역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이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도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동일한 조사 항목에서 주제가 동일하네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이에 관한 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보다.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2022년에 한 번 하고 2025년에 한 번 하고 2회 이상 했네? 2회 이상? 종단조사. 종단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제와 대상이 동일한 패널 조사. 주제는 동일하지만 대상이 바뀌는 경향조사. 그 다음에 특정 연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베이비붐 세대죠. 동년배 조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특정 연도, 특정 연대에 태어난 사람을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년배는 빼야 돼요. 동년배는 빼야 되는데 일단 동년배는 안 보여. 좋아. 그러면 이게 패널이냐 경향이에요. 근데 동일한 대상자로 했다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동일한 조사 항목이란 말은 있어도 동일한 대상자로 했다는 내용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2022년도, 2025년도 조사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지만 가폭에 관련된. 일단 먼저 보면 기억, 종단조사 요거 맞고 표본조사 맞고 왜? 여기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 얘기는 표본조사했다는 거죠. 패널 아니고 경향 맞고 기억, 니은, 리을 어디 있어요? 정답 4번이구만. 이게 왜 65%야? 이 쉬운 거를. 다 맞다고 생각하신 분은 기억, 니은 이 경향조사인데 이거. 아무튼 대다수는 잘 마킹을 하셨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또 나옵니다. 우리 2장과 기출해독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요거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어요. 사회복지 조사 과정 이거 나올 때 됐다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자, 한 번씩 봅시다. 기억, 표집 방법을 수립하였다. 니은, 연구 문제의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디귿,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리을, 검증된 측정 도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음,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일단 교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헷갈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봐봐요. 리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죠? 그러면 자료 수집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분석이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자료 수집 다음에 분석이 나오지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런 뜻이랑 똑같아요. 고로 자료를 수집했어. 얘가 나오고 1번. 자료를 분석했다. 2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단 딴 거는 모르더라도 자료 수집 분석이란 말이야. 언더스탠 이해돼요? 고로 리을 다음에 미음이 나와야 되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시간도 촉박하잖아요. 고사장에서. 그러면 효율성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시간의 효율성을. 그럼 봐봐. 리을 미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리을 미음. 여기 있네 리을 미음. 고로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뒤에 건 똑같은데 니은이 먼저 나오냐? 니은. 연구 문제의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디귿.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제 선정이 먼저 나와야 되죠. 주제 선정 항상 주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테마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테마를 통해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가설 이렇게 거친다고 했잖아요. 코로 얘도 아웃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정답은 5번이라는 거죠. 5번. 5번. 이렇게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디귿, 주제 선정. 연구자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 가설 설정 또는 가설 형성. 그 다음에 기억, 조사 설계, 표집 방법을 수립하였다. 이게 설계에 들어가잖아요. 설계. 설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설계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자료 수집, 미음, 자료 분석 및 해석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 드렸잖아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82%. 네,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우리 강의를 쌓는 기본 개념 2장과 기출해독 33번에 역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5번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5번 문제. 일단 정답부터 보고 갈게요. 정답 4번인데 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틀렸느냐? 이유를 알아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여 반증한다. 아니에요. 자, 봐요. 연구 가설이라는 거는 자, 주목해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또 나와요. 시험 문제. 연구 가설이라는 거는 고병무 교수가 어떤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름대로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의거해서 진행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했어. 그건 뭐냐?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그렇죠. 뭐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연구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연구가설, 고병무 교수가 만든 그 연구가설, 이걸 가지고 이론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절차를 거쳤어도 이론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 이론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검증을 누가 하냐면 연가설이 합니다. 누가 한다? 연가설. 다른 말로 귀무가설. 이쪽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가설이 왜 합니까? 교수님, 귀무가설 이쪽에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이론이 됐잖아요. 근데 고병무 교수가 한 거는 표본 자체도 적고 나름대로 좀 소수란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가지고 하기엔 역시 좀 애매하니까 애매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이 이론 가지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연가설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가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고병무 교수님, 그거는요, 우연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차이가 없어요. 기존 이론하고 차이가 없어요.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요런 요인에 의해서 뭐 관계가 있다고 뭐 발생된다,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한데요. 관계도 없고요. 그거 영향 주지도 않아요. 뭐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뭐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연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근데 검증은 뭘로 해요? 이 데이터가 축적된 이 연가설로 한다고요. 귀무가설로. 1번 가설의 지지 여부는 맞냐 틀리냐 이거는 연구가설을 직접 검증해서 반증하는 게 아니라 연가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2번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자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 연가설, 귀무가설만 놓는 게 아니라 대립가설을 같이 펼쳐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연가설만 놓는 게 아니라 얘만 놓는 게 아니라 연구가설도 대립가설도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얘는 어떤 대립 이거 뭐냐? 연가설의 대립이에요. 그럼 연가설의 대립이니까 뭐겠어요? 뭐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뭐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거 연구가설인데 그래서 연구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때요? 같은 맥락이에요. 고로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통계학과 애들이 비웃어요. 야 무슨 연구가설을 채택해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들이 맨날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 교재라든가 다른 그 교수님들인가 이런 데서는 연구가설 채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학과 애들은 비웃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뭘 채택하는 거예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곧 간접적으로 연구가설 네 말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거는 연가설 너 틀렸어 찌그러져. 연구가설 제 말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이게 통상 95에서 99%까지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수치, 표본 추출해서 나온 데이터를 표본 추출이잖아요. 무조건 기본이 전수조사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표본 추출한단 말이야. 표본 추출한 요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계치라고 하잖아. 표본의 데이터를 뭐라고 그래? 통계치라고 한단 말이야. 진짜 이거 갖고 한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집중하세요. 그런데 이 통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만한지 수준을 결정해. 누가 결정하냐? 그 리서치 회사에서 한단 말이야. 연구자가. Understand? 통계학적으로. 통상 95에서 99%예요. 100%는 없어요. 순금 100% 없듯이. 이해되죠? 그러면 신뢰 수준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믿지 못할 만한 거, 우연에 의한 수치, 오류, 에러 이거에 그러면 95에 100에서 95 빼면 오지 5%가 유의 수준이야. 틀릴, 에러, 오류, 우연에 의한. 반면에 99%는 뭐겠어? 유의 수준이 1%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 정리할게요.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고 신뢰 수준이 99에서 95로 떨어지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면 유의 수준은 높아지는 거야. Understand? 신뢰 수준 높아져, 유의 수준 낮아져. 신뢰 수준 낮아져, 유의 수준 높아져.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이 지문에 나온 1종 오류, 2종 오류예요.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의 수준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오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요. 유의 수준은 에러란 말이야. 에러, 오류. 유의 수준이 떨어지면 같이 오류도 어떻게 되겠어? 일종 오류도 떨어져 줘야지. 유의 수준이라는 게 오류라니까, 오류. 그러면 유의 수준이 낮아졌잖아. 신뢰 수준을 높였으니까. 그러면 오류도 같이 떨어져 줘야 된다고. 일종 오류도. 일종 오류는 뭐예요? 연가설이 참인데 그거를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연가설이 참인데 그걸 기각해. 그럼 어떤 가설을 채택하겠어? 대립가설을 채택하겠지. 그럼 연구가설이 맞다는 게 되는 거거든. 이때 이 오류를 뭐라고 그래? 일종 오류. 원래는 연가설이 맞는데 왜 대립가설, 다른 말로 연구가설을 왜 채택하냐는 거야. 일종 오류. 신뢰 수준을 높였어? 그러면 유의 수준은 떨어져. 여기다 적어야지.
유의 수준은 떨어져요. 몇 퍼센트 떨어지는 거야? 95에서 95, 1% 떨어지네. 1%. 1%로. 원래는 5%였는데. 그러면 얘도 떨어져야지. 얘도. 그러면 유의 수준이 높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높아지는 거지. 그럼 유의 수준이 높다는 거는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이게. 다시 신뢰 수준을 높였어. 그럼 유의 수준 떨어져. 일종으로 어떻게 더? 같이 떨어져. 신뢰 수준 99에서 95로 낮췄어?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높아져? 그러면 일종 오류 높아져. 정말 이거 잘 나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교수님,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기했잖아. 얘도 반대야. 얘가 높아져? 그럼 얘 떨어져. 얘 낮아져? 얘 높아져.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일종 오류가 높아지면 이종 오류는 떨어지고, 일종 오류가 낮아지면 이종 오류는 올라가는 형태예요. 얘도 반대예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그 사례까지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요 공식처럼 외워야 돼. 3번. 연구가설은 두 변수 간 관계가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가정한다. 연가설이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 에러, 오류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가정하는 거는 연가설, 귀무가설 쪽이라고. 오류, 에러, 우연히 발생.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맞습니다. 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아? 이 얘기는 우연히, 다시 얘기해서 에러, 오류, 우린 통상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즉 다른 말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5번) 신뢰 수준을 낮추면 이종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신뢰 수준을 낮추면 유의 수준은 높아져. 그지? 다시 한번. 신뢰 수준을 낮추면 유의 수준은 높아져. 유의 수준이 높으면 일종 오류도 높아져. 그럼 이종 오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야죠. 일종 오류가 높아지면 이종 오류는 떨어진다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인 거라서. 따라서 신뢰 수준을 낮추면 유의 수준은 높아지고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일종 오류도 같이 높아지기에 이종 오류는 어떻게 돼? 상대적이라서 떨어져야 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답 몇 번? 4번. 이거 또 나와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겁니다. 모의고사도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 기출에게서 설명드릴 거고 자세하게. 지금은 이거 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다음 우리 기본개념 3장과 기출해독 36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에 포함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는 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왔네.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친밀도, 관심도, 지지도, 빅3라고 이거 빅3. 친밀도, 관심도, 지지도.
빅3야. 이 말 나오면 조절 변수야. 조절 변수라고. 조절 변수가 뭡니까? 조절 변수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부사에 위치하면서 독립 변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과학적 특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거 친밀도, 관심도, 지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각 약이 달라진다고. 한 번 더, 사회복사 느끼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는 번아웃은 달라진다는 거죠.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동료와의 친밀도, 라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럼 이 라포, 친밀감은 뭐냐는 거야. 친밀도는 조절 변수라고. 하나씩 봅시다. 1번 소진 정도 통제 변수. 소진 정도는 종속 변수죠. 업무 부담 매개 변수. 업무 부담이 독립 변수죠. 소진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 변수가 아니라 뭐다?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업무 부담, 종속 변수 틀렸고. 여기 있네. 동료와의 친밀도, 조절 변수. 여기 있네. 동료와의 친밀도, 조절 변수.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라고. 친밀도, 관심도, 지지도, 부모의 관심, 부모의 지지. 이 말 나오면은 제가 사례로 그걸 들었잖아요. 부모의 관심, 부모의 지지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작년에 얘기해서 수업 시간. 조절 변수. 근데 이걸 동료로 살짝 바꾼 거야. 친밀도라고. (77%) 아,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이. 올해도 제가 강조했죠. 우리 3장과 37번이 되겠습니다. 기출에도. 7번. 다음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A사회복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만족에 관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회복사의 전문성 등의 요소가 측정된 문항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충분히 포함된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내용 타당도지. 이거는 진짜 다 맞춰줘야 돼. 이거는 69%. 제가 대표적으로 논술고사 얘기하고 홍익대학교 미술 실기시험 그 사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수능 그 시험 보는 현장을 제가 참관을 했거든요. 내가 보기엔 아그리빠를 다 잘 그렸단 말이야. 묘사했는데, 스케치했는데. 영어로 뭐야? 데스크립션. 아까 했잖아. 묘사 기술. 아그리빠를 기가 막히게 다 잘 그렸어. 전국에 올라온 학생들이. 그 서양학과. 그런데 교수님을 한 분씩 부르더라고. 그리고 거기 수험번호는, 실기 시험번호는 그날 당일날 랜덤으로 돌려버려요. 왜? 미리 전화해서 청택할까봐. 우리 딸 수험번호 156번이야. 최 교수 잘 부탁해. 그럴까봐 당일날 랜덤으로 돌려버린다고요. 수험번호를. 그런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레이저 포인터로 찍더라는 거지. 이렇게. 얘 57번. 요 21번. 찍더라는 거야. 그럼 뒤에서 조교가 그 체크리스트에 그게 1라운드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수 제일 잘 받은 애들. 한 바퀴 더 돌아. 턴. 2라운드. 뽑아. 얘네들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A, B, C급으로 나눈다면 얘네들은 B급인 거야. B등급. 한 번 더 돌아. 3라운드. 뽑아.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대로 바로 퇴근. 가버려요. 그럼 각자 교수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교가 또 두들겨. 교수님 채점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는 거야. 그런데 그 교수들도 랜덤으로 돌려. 앞에 최 교수는 어떻게 채점했어? 몰라. 말도 안 해주지만 조교가. 그래가지고 찝어. 레이저 포인트로. 그러면 거기서 중복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7번이다. 그러면 그 47번이 5명 교수한테 1라운드에 받았어. 그러면 얘 무조건 합격인 거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 그린 거야. 다들. 근데 전문가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보면. 요거 뭐 힘이 있네 없네. 음영을 잘 넣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문가 내용 타당도 숨은 뜻까지.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숨은 뜻까지. 콩쿨대에 가봐. 다 잘 쳐져. 근데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 심사위원들. 왜? 그 어떤 감정, 표현, 기법 전부 다.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숨은 뜻까지 뽑아. 이건 아무나 못해. 전문가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문가 이 말 나오면 내용 타당도로 얘기했잖아. 내용 타당도. 이게 왜 판별 타당도야? 판별 타당도, 구별 타당도는 방법은 그대로 놓고 개념을 달리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달라야 타당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7장 기출해독 4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A 사회복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만족에 관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이건 아까 했고 죄송합니다. 8번 문제.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취약 청소년 집단 A, B, C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척도로 옳은 것은 1번 친밀한 동아리 구성원을 받아들인다. A 집단, B 집단, C 집단 청소년. 같은 학교의 구성원을 받아들인다. 일시적인 이거 원근이래. 원근. 너 저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하고 가까이 와도 돼.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저기 떨어져 있어. 문 밖에 있어. 내 옆에 와도 돼. 원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거리 척도. 사람 이름 붙여줘야지. 누구? 보가더스. 우리 쪽에서는 보가더스 한 명밖에 없어. 원근에 의한 거는 보가더스라고. 사회적 거리 척도. 원근. 떨어져 있어. 내 옆으로 와. 정답 3번. 정말 안타. 이게 왜 53%냐고. 진짜 이런 거 이거 속상해요. 이거 보면. 이게 왜 리커드 척도? 그러니까 교묘하게 표로 하니까 리커드 척도 그러면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5점 척도로 나와야지. 이렇게 리커드 그러려면. 그럼 표로 하면 다 리커드야? 진짜. 정말. 우리 8장 기출해독 47번입니다. 9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신뢰도, 일관성. 제가 이런 말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림 3개 무조건 빨리 시험지 옆에다 그리라고 그랬죠? 뭐 신뢰도 타당도 어쩌고 그러면은 바로 그렸어. 3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림. 자,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어때요? 신뢰도 높죠? 한 대 모여 있으니까. 타당도는 정확성이죠? 10. 다 들어갔네. 10-9네. 얘는 어때요? 신뢰도. 높지만 타당도는 어때요? 관역 벗어났잖아. 얘는 어때요? 흩어져 있기도 하고 관역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요 3개야.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반영하는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바. 이걸 뭐예요? 정확성이라고 하잖아요. 측정 항목의 수가 적어지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살 100발 쏘는 거하고 5개 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타당도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타당도가. 그리고 그 안에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A가 B가 있으면 수학적으로 이렇게도 되고 A와 B가 있으면 수학적으로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즉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랑 상호 간에 원인이 되면서 결과, 원인이 되면서 결과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필요 조건이 되든 충분 조건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타당도가 더
상위 개념이고 신뢰도가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타당도 쓰고 여기 신뢰도 쓰고 신뢰도 쓰고 여기다가 타당도 쓰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고로 얘는 틀린 거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5번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은 경우가 많다. 어디 있어? 타당도가 높으면. 여기인데 타당도 높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고. 타당도가 맞네. 신뢰도 높네. 타당도 높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 빨리 그리라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예, 73% 잘하셨습니다. 이거 10% 이거 그림 안 그리신 분들이에요, 이거.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 7장과 기출에도 4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측정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습니다.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측정 가능하게 세부 항목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개념적 정의는 고병문은 남자다. 이게 개념적 정의예요. 맞잖아요. 고병문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측정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고병문은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그 다음에 발 사이즈는 몇 센치고 측정 가능하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한다는 거지. 안드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수치를 통해 딱 보면서 그 다음에 뭐 수염의 길이는 몇 센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남자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세부적인 항목에서 수치화시켜 놓는 거. 측정 가능하게. 그러면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비해서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이거 맞는 거죠.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객관적 수준이 높은 거죠. 맞잖아요. 주관적 해석 수준이 낮다는 거는. 코로에 맞는 말인 거죠. 2번 왜 틀렸는가 볼까요? 조작적 정의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는. 막연한 개념적 정의는.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나이 40 넘어가지고 군 제대해서 내 스스로 공부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연한 개념적 정의는. 막연한 개념적 정의는. 어떻게 하게?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로.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로.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에 더 중요합니까? 양적 조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측정이잖아요. 측정이잖아요. 측정. 여기가 더 중요하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된다. 확장되는 거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건 헷갈릴 만해요. 근데 구체화되는 거죠. 확장된다기보다는 구체화되는 거죠. 조작적 정의는 측정하지 않은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세분화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요. 확장되는 거는 개념적 정의에 더 가까워요. 개념적 정의. 틀렸습니다. 아무튼 확장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 개념 아니죠. 반대죠. 얘가 나오고 막연한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한 조작적 정의로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개념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직접 아니죠. 여기에서 바로 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얘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33%. 솔직히 35% 3번 체킹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좀 단어의 출제위원들의 단어 선택이 의도적인 게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다음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 3장과 기출 키워드 3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표본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연구는 전수조사 또는 전수 연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맞습니다. 모집단이 큰 경우에는 표본 연구가 적합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맞습니다. 표본조사, 표본 연구 같은 말 전수 연구, 전수조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큽니다. 아니죠. 전수조사가 비표본 오차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비표본 오차는 표본에 대한 측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 오차라고 하고, 그죠? 표본에서 이루어지는 게 표본 오차고, 반면에 표본과 상관없이 날씨, 기분, 무슨 뭐 숙련도, 그 다음에 감정 등등등 피로도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표본 오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표본 오차는 전수조사에 가까울수록 비표본 오차는 더 늘어진다.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뭐예요? 전수조사에 가깝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표본 오차는 줄어들지만 비표본 오차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잡다한 것들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3번 표본 연구는 전수 연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크다. 이게 틀린 겁니다. 전수 연구가 표본 연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큰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진다고요. 비표본 오차는. 전수 연구에서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몽땅 다 조사해서 그러면 실제값 모수만 나오기 때문에. 표본 추출을 해야 표집을 해야 통계치가 나오지. 같은 말 표본값이 나오는데 몽땅 조사했는데 왜 표본값이 왜 나와? 표본 추출도 아닌데 모수값만 나와야지. 확률 표집은 비확률 표집에 비해서 정확한 표집 틀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갖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아, 41%. 4번으로 하신 분이 많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전수조사하면은 몽땅 조사한 거기 때문에 표본 추출이 아닙니다. 고로 통계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본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수값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수치만.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 9장과 기출해독 48번이 되겠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이제 12번 들어가요. 절반 정도 있네. 벌써 진 다 빠지고 있어요.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다음 변수 중 산술 평균 나눗셈이죠. 산술 평균은 주로 곱하기 나눗셈이죠. 주로.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여기 나왔잖아. 평균인가? 평균값이네. 그냥 통상적으로 평균값이에요. 산술 평균. 10,000원 단위로 측정한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도. 너 한 달에 월 평균 얼마야? 예, 저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1년 120만 원. 그래서 상반기에 받는 금액은 60이니까 50%네.
평균값 뽑을 수 있구만. 상중 하 등급으로 평가한 국어교 과목 100명이야. 1등부터 상, 중, 하. 성적 여기 몇 등 있을 거 아니야. 몇 등, 몇 번째, 여기 몇 번째. 1등부터 하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중위값이네. 이거는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하듯이. 이건 평균값이 아니잖아요. 쭉 수직적으로 석차를 매긴 상태에서 서열 거기서 딱 집어. 요거 몇 번째야, 요거. 중위값 중간 몇 번째야, 이거. 이건 평균이 아니잖아요. 연 단위로 측정한 청소년의 총 재학 기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6년, 12년이야. 거기서 어떤 청소년의 총 재학 기간 몇 년인가? 연 단위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전체 중에 몇 년? 퍼센테이지로. 평균값 뽑을 수 있지. 가출 횟수로 측정한 청소년 가출 경험. 너는 몇 번 했어? 예, 저는 10번이요. 너는 5번이요. 저는 3번이요. 그러면 일개 반에서 총 가출한 애들은 몇 명, 가출 횟수는 몇 번, 일반은. 그런데 10개 반이 있어. 어떤 A라는 중학교에. 그러면 전체 대비 일반의 1개 반의 가출은 몇 퍼센트 차지한다? 뽑아낼 수 있잖아, 평균값. 산술 평균, 그러니까 평균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 골라내면 예. 4번.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 7장과 기출해독 44번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구에서 활용한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지역 내 전체 노인복지관별 등록자 명단에서 이거 표집 틀이죠. 명단 그는 표집 틀이라고 했잖아. 등록 인원수에 비례해서 난수표를 활용했다? 무작위네. 표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씩 봅시다. 1번 최종적인 표본 선정은 비확률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뭔 소리야. 무작위인데. 무작위 들어가면 확률 표집이죠. 틀렸습니다. 비확률은 자기적이고 임의적인 거죠. 2번 군집 표집, 다른 말로 집락 표집에 의한 조사에 비해 표집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관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계층화시킨 거죠. 층화 표집이에요. 별, 요 말 나오면 층화 표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비례로 했대요. 고로 비례 층화 표집이에요. 비례 층화 표집. 그러면 비례 층화 표집에 비해서 군집 표집에 의한 조사에 비해서 이 비례 층화 표집은 표집 오차를 줄일 수가 있죠. 왜? 봐요.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별로 아니고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 1동에 거주하시는 물레 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표본 추출되는 대상은 어디예요? 물레 1동이잖아요. 여기잖아요. 마지막에는 물레 1동에서 군집 표집, 직납 표집의 단점은 위에서부터 다단계 형태로 내려온 것 같은데 표본 추출은 그 마지막에서 최종적으로 표본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묘사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레 1동만 묘사하는 거죠. 반면에 층화 표집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하나,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걸 거기서 뽑는 거예요. 인원을 이렇게. 그럼 전체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군지 표집에 의한 조사에 비해서 표집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표집 단계에서의 평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 단계 가중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비비례칭화 표집이죠.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영등포구는 1명, 그 다음에 구로구는 2명,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노원구도 2명, 강남구 1명, 서초구 1명, 아이고 동대문구 3명 이렇게 뽑아. 가중치를 두는 거잖아. 이건 비비례칭화 표집인 거지. 비비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례. 가중치 두는 거는 비비례. 표집 틀의 부재로 상위 군집에서 하위 군집으로 이동하여 최종 표본을 추정. 뭔 소리예요? 여기 있잖아요. 등록자 명단. 이게 표집 틀이었잖아. 선거 임명 부, 출석 부, 무슨 명단 부. 이 말 들어가면 표집 틀이라고. 표본의 집단별 분포를 미리 정하고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설정한. 아니죠. 난수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무작인데 왜 갑자기 임의란 말이 여기 왜 나와? 임의 와버리. 임의가 왜 나와 여기?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난이도 있는 문제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 분명히 난수표를 활용한다는 건 무작위가 있는데, 난수표라는 건 로또잖아요. 번호를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 로또처럼. 그걸 난수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간첩들 그 TV 드라마 나오면 뭐 추적이라는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 우연찮게 숫자를 받아. 그럼 그 숫자는 뭐라고요? 그 국어사전의 페이지 수야. 그리고 줄이야. 그렇게 나와 통상 보면. 그러면 거기 막 숫자가 막 나와. 그러면 그거 갖고 봐. 뭔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 보고 여기구나 글자를 찾아 거기서. 그래갖고 딱 조합을 해.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뚜두두두두두. 당의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뚜두. 로또라고 난수표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9장 48번 기출해독이 되겠습니다. 13번 표본의 크기 안 나오나 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잖아.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서 커져야 된다고. 반비례가 아니라 추정치는 다른 말로 통계치는 표본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비례한다고요. 반비례가 아니라. 모집단 내 편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됩니다. 편차가 크다는 건 이질적이라고 그랬잖아. 앞전 시간에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질적이면 안 된다고. 그럼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지. 조사 비용과 시간의 한계는 표본의 크기와 관련 없습니까? 있죠.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있죠.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비례합니까?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표본의 크기와 비표본 오차가 비례하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반비례한다고요.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제 표본 추출하는 과정과 상관없이 피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비표본 오차가 늘어난다고요. 얘는 반비례하고. 통계 분석 방법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크기에 따라서 크면 클수록 회귀 분석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T 분석을 한다거나 몇 개 안 되면 교차 분석한다거나 다르잖아요.
배웠잖아, 우리가 대학교 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73% 잘하셨습니다.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개념 9장과 기출해석 49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에서 활용된 조사 설계로 옳은 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효과성을 평가한다고?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이거 그거네. 단일 사례 설계구만. 그죠? 근데 여기 단일 사례 설계는 없네? 어떻든 봅시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 양육 태도 등을 여러 차례 측정할 때, 여러 차례? 태도에 관련돼서. 이거 맞네. AP 설계구만. AP, A, AP, B, 그거구만. 단일 사례 설계.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전후 비교. 이거구만. APA네. APA 설계잖아요. 근데 지금 APA 설계가 안 보여. 이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 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사전검사하고 실험 들어가고 사후검사하는 형태. A가 관찰이잖아. 사전검사. B가 뭐예요? 개입. 조작, 실험. 그리고 결과 보는 거. 사후검사.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요거라고, 요거. APA, 반전 설계랑 유사한 게 바로, 요거다. 이걸 뭐라고 그래?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는데 정답을 볼까요? 얘가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거야. 분명히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얘가 맞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와요. 그렇죠. 간파하셨습니까? 요게 결정타예요. 요게 결정. 여러 차례. 근데 이거는 한 번씩만 한 거잖아. 포메이션은 똑같아. 근데 여기선 분명히 여러 차례야. 그러면 얘를 바꿀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네. 이렇게 했다는 거네. 결국은 요렇게. 이건 뭐예요? 단순 시계열 설계. 결정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을 봤을 적에는 요게 맞아. 지금 포메이션이 요 포메이션인데 여러 차례니까 여러 차례 해줘야지. 여러 차례 요렇게. 그럼 요건 단순 시계열 설계인 거지.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거 진짜 문제 잘 냈어요. 이거는. 봐요.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이건 헷갈린 거예요. 좋은 문제죠. 다음. 그러니까 5번 찍으신 분들도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5장과 40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출에도.
16번 온라인 설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온라인 설문 1번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제한적. 왜요? 키오스크 생각하면 돼요. 저 솔직히 키오스크 막 이렇게 있으면 저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현찰 들고 가요. 현찰은 바로 받아주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뭐 포인트 적립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아주 인건비 절약한다고 키오스크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현찰 두고. 요즘 그래서 다시 현찰 비중이 높아졌대잖아요. 이걸 조건 안 보겠다고. 그냥 돈 들고 가세요. 돈 지불하면.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제한적이에요. 온라인 설문은. 액티베이스 깔고 아이디 집어넣고 비밀번호 집어넣고 비밀번호 특수번호와 영문자와 뭐 집어넣어가지고 최소 8장 이상 미쳐버리는 거지. 다 까먹었으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답 1번입니다. 바로 나왔어. 인터넷 접근엔 상관없이? 상관 있어요. 표집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인터넷 접근과 상관이 있습니다. 대면 설문보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까? 아니죠. 비용적, 시간적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 인터넷 설문을 하는 거죠. 4번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까? 아니요. 저 같아도 안 봐요. 그냥 로그아웃 시켜버리고 안 봐요. 동일인의 중복응답에 대한 통제가 용이합니까? 아니죠. 아이디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매크로 돌리면.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이게 왜 41%야? 아니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 문항이 100문항이야. 다 일일이 해주시나요? 안 하잖아요. 해주나? 착하네. 그러니까 30%가 나오지. 정답 1번입니다.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개념 10장과 기출에도 51번이 되겠습니다.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는 안 나오나 했다. 기어이 나왔습니다. 100% 나온다고 했죠. 1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참여자 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참여를 중단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합격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 과도하게 모인 것이 확인되었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촉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학습 효과가 발생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평소와는 다른 게 행동을 하였다. 그래도 좀 평이하게 나왔죠, 문제? 정답은 5번이죠, 5번. 왜? 교수님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얘네들은요, 내적 타당도예요. 얘는 외적 타당도. 아, 정말 쓰러지겠다. 이거 호손 효과잖아. 이거 호손 효과, 호손 효과. 실험자 반응성. 표본의 대표성 호손 효과. 위약 실험. 플라시보 효과. 다시 한번 표본의 대표성 문제. 그 다음에 위약 실험. 그 다음에 얘 호손 효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했잖아. 빅3 요인. 나머지는 전부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내적 타당도냐 외적 타당도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좀 크게 바운더리를. 요거 맞아 틀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쓰러지겠습니다, 진짜. 다음 우리 기본으로 쌓는 강의로 쌓는 기본개념 4장과 기출해석 38번이 되겠고 18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솔로몬 4집단 먼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 검사 효과 또는 주시험 효과, 그 다음에 도구 효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 효과, 도구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대신에 시간, 비용,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의 문제, 복잡성 문제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쓰인다. 현실적으로는 쓴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 복잡성, 시간,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만 쓰입니다. 그럼 정답 바로 나왔네. 1번이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여기까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얘를 합쳐 놓은 거죠. 맞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 유형이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하신 분이 또 많네요.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강조드렸어요. 우리 5장과 기본 개념 키워드 40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기관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종속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1번 인과적 추론 정도가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은 실험 설계보다 낮다. 2번 외생 변수 통제, 독립 변수 조작, 종속 변수 비교 등의 한계가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3번 개입 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다. 4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에 해당된다. 5번 전실험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험 설계의 4요소 뭐죠? 종속 변수 비교,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무작위, 그 다음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구분. 이러한 실험의 4요소를 전부 다 갖고 있는 순수 실험 설계 형태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전실험 설계, 다른 말로 원시 실험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죠. 왜냐하면 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는 실험의 4요소 중에 거의 3개 이상 빠진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통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실험 설계에 포함되죠. 개입 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똑같이 구분하니까 편향 없이. 정답은 5입니다. 외생 변수 통제, 독립 변수 조작, 종속 변수의 비교 등의 한계가 있을 때 주로 활용한다. 한계가 있을 때 주로 활용하는 거는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닌 유사 실험 설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전실험 설계, 얘네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순수 실험 설계는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적 추론 정도가 무작위 배정을 하진 실험 설계보다 낫습니까? 뭔 소리 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하신 분이 많아요. 개입 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똑같아요. 단지 실험 집단에만 처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다른가 그 결과를 보는 거죠. 둘은 똑같단 말이에요. 개입 전에.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다르면 그게 선택적 편향이 되는 것이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처치 후에 결과를 보는 거죠. 우리 기본 개념 5장과 키워드 40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델파이에 관한 델파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로 우편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행, 이건 브레인스토밍이죠. 이건 틀렸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야. 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입장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근데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솔직히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진짜로. 맞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잖아. 우리는 행정논의가 어딘가는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는 거야. 이건 브레인스토밍이지. 근데 델파이를 통해서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다? 꼭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지 않아요. 어디서 모방해갖고 내기도 하지. 나도 뭐 델파이 기법 했지만. 근데 이게 맞다고 해놨어요, 이게 맞다고 해놨어요. 그 틀린 거는 2번이 확실히 틀린 거고. 아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지문 내면 안 돼요. 결과 도출을 위해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조사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사회자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성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목표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1번으로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2번이 확실하게 틀린 건 맞으니까. 우리 기본 개념 12장과 기출해도 키워드 5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양적이에요. 객관성을 강조하고 타당도 있는 그런 일반화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양적 조사. 논리 실증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증주에 기반한다. 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관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아니죠. 이거는 질적 연구죠. 주관적 이 말 나오면은요, 직관적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질적 연구예요. 우리 맨 마지막 13장에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구조화된 조사표에 대한 활용 빈도가 높고 변수, 변인에 대한 통제와 측정이 가능하며 질적 연구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적 조사, 양적 연구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80,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기본 개념 2장과 기출 키워드 32번이 되겠고. 자, 22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온 것을. 이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왔습니다. A, B 설계는 A는 기초선 관찰 단계고 B는 개입 단계, 즉 개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로 구분됩니다. 맞습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A, B, A와 A, B, A, B.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수 기초선 설계는 A, B 설계를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 등에 적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디귿, 사례가 집단일 경우 개별 구성원의 정보들은 평균이나 전체 빈도 등으로 요약되어 단일 사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거 맞아요. 한 번 더, 사례가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구성원의 정보들을 평균치나 전체 빈도 또는 뭐 최빈값 등으로 형해서요, 요약돼서 단일 사례로 취급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니은도. 외적 타당도가 높아 일반화 아니죠. 일단 단일 사례 설계는 대상 자체가 소수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47%. 이 5번으로 하신 분들이 다 맞다고 하신 분이 의외로, 또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 기본 개념 6장과 기출 키워드 42번이 되겠고,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찰법은 참여자가 면접에 비협조적 경우에도 활용. 정답 바로 나왔네. 1번이죠. 비협조적 경우에 가능하다. 우편조사는 대면 면접법에 비해서 조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뭔 소리예요? 대면 면접이 우편조사법에 비해서 조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반대로 설명했죠. 전화 면접은 대면 면접에 비해서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것도 역시 뭐예요?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얼굴 보는 대면 면접이죠. 틀렸고, 대면 면접은 복잡한 질문의 사용을, 아니죠. 얼굴 보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부가적이고 다양한 형태,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거죠. 왜? 추가적이고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대면 면접 중 반구조화 면접은 질문의 순서, 질문 문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건 구조화 면접이죠. 명확하게 딱딱딱 제시하는 거. 면접 조사표에서 하는 거. 이건 구조화 면접이고, 반구조화 면접은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자유스럽게 하되 얘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막판에 23번 문제니까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또 교묘하게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출제위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시킨 거죠. 꼼꼼해 보면은 다 풀 수 있는 건데. 우리 10장과 51번에 명시되어 있고, 24번 눈에 딱 보이죠? 이상한 애들. 그냥 발문만 안 봐도 돼. 근거이론, 참여행동. 이거 전부 같은 애들이고, 여기 까마귀 하나 있네. 정답 3번. 그냥 안 봐도 딱 보면 보이잖아요. 구분이. 번지수 잘 찾으라고 그렇게 잘 얘기했잖아, 내가. 근데 이게 왜 66%냐고. 뭔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번지수만 딱 봐도 맞잖아요. 119동 101호, 119동 201호, 119동 301호, 119동 401호. 근데 얘는 128동. 번지수가 다르잖아. 얘는 양적, 얘는 나머지는 전부 질적. 자, 마지막 25번. 내용 분석과 내러티브. 내용 분석은 기록물 분석이죠. 2차 분석이고, 내러티브는 구술이죠. 얼굴 보면서 대면 면접을 통한 구술. 어르신께서 6.25 때 이런 의견을 이렇게 받아 적는 거. 월남전 참전했던 거, 그거 받아 적는 거, 이런 거. 구술.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전쟁 영화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극 중에 나와 있는 그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 이제 중대장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윈터스거든요. 윈터스가 나중에 이제 대대장까지 올라가는데 소위에서 그 윈터스가 실제로 나와요. 윈터스가. 그러면서 거기는 윈터스, 저는 이제 중대장이라는 표현할게요. 저랑 같이. 그 윈터스가 있었던 일을 구술하는 게 나와요. 실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은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게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1번 내용 분석은 2차적 자료, 즉 기록물을 분석하고 내러티브 탐구는 1차적 자료를 분석합니다. 모두 비관여적 아니죠. 얘는 비관여적이 맞지만 얘는 관여적인 거죠. 여기는 비반응성이 맞지만 여기는 반응성이 맞는 거죠. 얼굴 보고 하는 구술이니까. 정도사 하는 거니까. 따라 정답 바로 나왔죠. 2번이죠. 내용 분석에 비해서 내러티브, 구술 탐구는 과정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맞고, 내용 분석은 내러티브, 구술 탐구에 비해서 보다 많은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렇죠. 모두 자료를 해석하고 구조하는데 연구자의 객관성 요지가 필요하다. 글쎄요. 모두 자료를 해석하고 구조하는데 연구자의 어떤 객관성을 유지가 필요하다. 일단은 정답은 맞아. 그러니까 옳은 거는 맞지만 솔직히 어렵죠. 특히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떻든 간에 모두 자료를 해석하고 구조하는데 연구자의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맞는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모두란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 비반응성이 맞지만 내러티브는 모두는 아니지만 얘는 관여적이고 반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정말 어렵긴 하지만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 11장 기출 키워드 52번이고 장장 1시간 거의 2시간 분량을 여러분과 같이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